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 속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거의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가구 브랜드, 레이지보이. 이 레이지보이의 최근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특히 그중에서도 멜린다 휘팅턴 CEO의 발언에만 딱 집중해서요. 이 거대한 가구 공룡이 어떻게 스스로를 바꾸고 있는지 그 미래 청사진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려는 건 뭐 다음 분기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런 예측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의 상징적인 브랜드가 이 거친 시장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자기만의 항로를 개척해 나가는지 그 생존과 성장의 서사를 읽어내는 겁니다. CEO의 발언은 그냥 실적 보고가 아니에요. 뭐랄까, 투자자, 직원, 고객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미래로 가겠다고요. 좋습니다. 레이지보이의 대변신 그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보죠. CEO의 발언을 통해 이들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그 전략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발표 시작부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멜린다 CEO가 변동성이 큰 시장, 영어로는 choppy market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일단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분위기를 확 바꾸잖아요. 그렇죠. 곧바로 아주 견실한 2분기 실적을 딱 제시하죠. 총 매출 5억 2,200만 달러.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했고 특히 저는 그 영업 현금 흐름. 그게 핵심이죠. 네,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5천만 달러다. 이 점을 딱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경영진들이 흔히 쓰는 소통 방식이거든요.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지만 우리 배는 아주 튼튼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일단 현실을 인정해서 신뢰를 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려운 외부 환경을 먼저 인정해서 우리가 현실을 안다는 걸 보여주고 곧바로 뛰어난 내부 성과를 제시해서 불안감을 싹 잠재우는 거죠. 여기서 그녀가 선택한 숫자들은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더 있는 건가요? 매출이 아주 약간 오른 것보다 현금 흐름이 3배나 뛰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출이 소폭이라도 성장했다는 건 뭐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 제품은 팔린다. 이런 회복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3배나 급증한 현금 흐름은 훨씬 더 공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공격적이요. 네, 이건 우리는 돈을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갑도 아주 두둑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경쟁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는 좋은 매물이 나오면 인수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유연성을 과시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5년 연속으로 배당금을 10%나 인상했다는 발표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신호가 됐겠네요. 그렇죠.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우리를 믿고 계속 함께 갑시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엔 리스크도 따르죠. 어떤 리스크죠? 이렇게 배당금을 계속 올린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에게 지우는 셈이거든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공언하는 것과 같아서 이제부터는 그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이렇게나 자신감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그 자신감의 구체적인 근거는 대체 뭘까요? CEO가 이어서 제시하는 액션 플랜에서 이 회사가 가려는 방향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레이지보이의 재조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CEO는 회사의 미래가 북미 직물가구 사업, 그러니까 어폴스토리 사업에 달려있다고 선언해요. 아주 명확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죠. 잘하는 건 더 잘하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버리겠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럼 더 잘하는 부분,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 남동부 지역의 15개 매장 네트워크 인수를 꼽았죠. 이게 그냥 매장 수만 늘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큰 그림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영토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관리 방식이요? 네. 5년 전만 해도 회사 직영 매장 비율이 45%였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60%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이건 독립 딜러 중심의 도매 사업 모델에서 본사가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는 소매 모델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아주 근본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독립 딜러에서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나요? 결국은 통제력 싸움이죠. 통제력. 예전에는 독립 딜러들이 레이지보이 간판을 걸고 각자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제품을 팔고 매장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본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고객이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의 향기부터 직원의 응대 방식, 제품 배송과 설치까지 모든 경험을 직접 디자인하겠다는 거예요. 아, 마치 애플 스토어처럼요. 어느 도시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가도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와 브랜드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이제 어느 레이지보이 매장에 가도 일관된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겠다.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중간에 왜곡될 여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브랜드 경험의 완전한 통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인수 지역이 애틀란타나 올랜도처럼 고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이에요. 아, 그냥 아무 곳에나 깃발을 꽂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땅을 직접 경작하겠다는 의미죠. 잘하는 사업을 키우는 것만큼 그렇지 않은 사업을 정리하는 결단도 중요해 보입니다. 킹케이드나 아메리칸 드루 같은 수납 가구 사업에서는 철수하고 영국 생산시설 폐쇄까지 제한했다고 밝혔어요. 네. 오래된 기업일수록 이런 결정을 내리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수십 년간 회사의 일부였을 거잖아요. 여기서 이 회사가 보여주는 건 냉정한 사업적 판단력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정말로 이길 수 있는가? 라이트 투 윈이라고 하죠. 이길 수 있는 권리? 네, 그 질문을 던지고 아니다라는 답이 나오자 과감하게 자원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곳, 즉 자신들의 핵심 역량인 직물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이나 정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칼을 빼어든 겁니다. 사업 구조를 재편해서 군살은 빼고 핵심 근육은 키우는 작업. 그렇다면 그 근육으로 공략할 새로운 고객은 누굴까요? 여기서 브랜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저도 레이지보이 하면 저희 할머니 댁에 있던 그 푹신한 1인용 안락 의자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CEO가 직접 인용한 그 헤드라인처럼요. 레이지보이가 더 이상 할머니 세대의 안락의자가 아님을 증명한 줄 위해 브랜드를 바꿨다. CEO가 이 헤드라인을 직접 언급한 건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자 과제가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구식이다, 올드하다는 이미지. 네, 그 편견을 깨지 못하면 다음 세대의 고객을 얻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아주 깊게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딩, 새로운 매장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서비스 강화 같은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로고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 전체를 젊고 세련되게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더 이상 편안하기만 한 의자가 아니라 우리 집 거실을 멋지게 만들어줄 디자인 가구로 포지셔닝을 바꾸려는 거죠. 타겟 고객이 베이비 부머에서 X세대와 밀레니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 나와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게 프리미엄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리빙 스페이스나 코스트코 같은 대중적인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겠다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코스트코요? 고급 디자인 가구 브랜드가 대형 할인 창고 매장에서 팔린다니? 브랜드 이미지가 좀 저렴해지는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브랜드의 접근성과 희소성 사이의 묘묘한 줄타기가 시작됩니다. 이건 굉장히 계산된 투트랙 전략으로 보입니다. 투트랙 전략이요? 네, 레이지보이 직영 매장에서는 프리미엄 디자인 컨설팅을 포함한 완전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해서 희소성과 가치를 높입니다. 동시에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는 일부 대중적인 모델을 판매하면서 브랜드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새로운 고객들에게 레이지보이라는 이름을 알리는 효과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밀키트를 만들어서 대형마트에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두 채널에서 제공하는 경험과 제품 라인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겁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죠. 물론 위험이 없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브랜드 이미지가 희석될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레이지보이는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대중시장에 대한 노출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파워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시도하기 어려운 전략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핵심을 정했고 브랜드의 얼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CEO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회사의 몸속을 바꾸는 이야기도 꺼냅니다. 바로 공급망 혁신이죠.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혁명입니다. 브랜드가 회사의 얼굴이라면 공급망은 우리 놈의 중추신경계와 같죠. 아, 중추신경계. 네, 고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핵심 시스템입니다. CEO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15개의 물류센터를 단 3개의 중앙 허브로 통합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합니다. 이건 그냥 창고 몇 개 합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CEO가 제시한 숫자들이 정말 엄청나더군요. 창고 면적 30% 감소, 재고 이동거리 20% 단축,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가정 배송 가능 반경이 75마일에서 150마일로 2배나 확장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창고 면적과 재고 이동 거리가 줄어든다는 건 곧 막대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송 반경이 2배로 넓어진다는 건 더 적은 수의 거점으로 훨씬 더 넓은 지역의 고객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다는 의미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넓은 서비스. 네,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소비자에게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잠재적으로는 주문한 가구를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큰 수혜자는 회사 자신입니다. CEO는 이 혁신을 통해서 도매 부문 마진이 50에서 75 베이시스 포인트, 즉 0.5%에서 0.75% 개선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0.5%라고 하면 좀 작게 들리는데요.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건가요? 이게 바로 티끌 모아 태산의 마법입니다. 아, 0.5%라는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레이지보이처럼 연 매출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회사에서는 이게 수백억 원의 추가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신제품 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배당금을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한 더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인 기반을 다지는 그야말로 뼈대를 바꾸는 작업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CEO의 발언을 쭉 따라와 보니까 정말 한편의 거대한 재창조 서사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낡은 것은 버리고 강점은 더욱 강화하면서 겉모습인 브랜드부터 속살인 운용까지 완전히 새롭게 빚어내고 있네요. 맞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파도에 휩쓸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를 이용해서 낡은 부분을 털어내고 더 빠른 배로 갈아타려는 대담한 움직임이죠. 레이지보이의 다음 100년은 과거의 100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이 메시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립니다.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다는 자신감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CEO는 자신들이 직접 만들던 수납 가구, 케이스 구즈 사업에서는 철수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들의 핵심 역량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고객에게 방 전체를 꾸미는 완벽한 비전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장에서는 다른 파트너들의 수납 가구를 계속해서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곱씹어볼 지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이 전문화의 시대에 한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 밖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완벽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타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 여기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할까요? 어쩌면 최고의 협력자를 찾는 능력이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남겨봅니다.